16세기 중반 이탈리아 지역의 유명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조르조 바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전기를 작성하면서 그를 가리켜 그가 어떠한 방향에 관심을 가지든 그의 탁월한 재능이 가장 어려운 일들을 손쉽게 통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재다능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분야에 깊이까지 있다는 평가는 이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괴테는 다빈치를 가리켜 모범적 인간이라고 평가했고, 프로이트 역시 전 분야적 천재라고 다빈치를 극찬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발뻗쳐 있는 천재라는 이런 인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다빈치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빈치가 예술적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 지리학, 건축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생아이면서 왼손잡이였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였을 정도로 중세의 끝 무렵에 사회의 소수자에 속하면서도 여러 업적들을 달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다가올 새로운 시대, 즉 초기 근대의 모범적 개인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빈치에 대한 여러 찬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빈치가 실제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모나리자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위치한 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피렌체에서 영향력 있는 법률가였는데 빈치에서 농민 출신의 여성과 혼의 관계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생아였던 아들을 피렌체로 데려가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 그에게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17살이 되어서야 그림 그리는 법을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당시 지역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스승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면서 그는 스승과 함께 자신의 첫 작품인 수태고지를 그렸습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 그림에서 이미 훗날까지도 다빈치의 그림에 남아있는 화풍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완성도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화가로서의 빠른 커리어 상승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스승에게서 배우기 시작한 후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스승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소한 작품 의뢰들을 받기는 했지만 이는 대부분 영향력 있는 법률가였던 아버지의 인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재의 대명사로 불리는 다빈치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고의 시기를 보냈던 셈입니다. 게다가 24살이 되었을 때 피렌체의 정부는 다빈치를 동성애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가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남성 모델을 상대로 매음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0살이 되는 1482년 밀라노의 공작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인물 밑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 밑에서 다빈치가 일할 분야는 예술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과는 무관해 보이는 무기 개발 분야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던 밀라노는 베네치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스포르차는 사용 가능한 예산의 3분의 2 정도를 군사 비용에 쓰고 있었을 정도로 전쟁에 진심이었습니다. 스포르차에게 보내는 일종의 지원서에서 다빈치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발명품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빈치는 이런 발명품들을 자신있게 밝혔는데 매우 가볍고 튼튼한 다리, 무수히 많은 종류의 공성무기, 절벽 위에 위치한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 연기를 통해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폭격법 등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 지원서를 통해 밀라노에서 취업에 성공한 다빈치는 처음에는 정말로 새로운 무기를 디자인하는 일을 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본 이들로부터 여러 작품에 대한 의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출생에 관한 그림을 의뢰받기도 했고 공작의 말탄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하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동상은 실제로 제작되지는 못했는데 전쟁에 몰두했던 공작이 필요한 동을 대포를 제작하는 데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는 더 나아가서 공작을 위해 즉석에서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외교 행사가 있을 때면 의전에 필요한 각종 장식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면 무도회에 사용될 가면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온갖 분야의 일들을 도맡아서 했지만 다빈치는 이 시기에 자신이 평생 동안 작성할 연구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계속 작성되었던 이 일지는 13,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이 일지는 그가 죽은 후 여러 지역에 나눠진 채 보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6,000쪽은 소실되었습니다. 1994년 빌 게이츠가 이 중 일부를 3천만 달러에 구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이 일지에서 개인적 내용은 거의 쓰지 않았고 대부분을 자신이 연구한 내용들로 채웠습니다. 또한 다빈치가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장기간 연구하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때로는 일관성 없이 다뤘다는 것도 이 일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르키메데스의 글들을 라틴어로 번역된 것으로 읽으려고 했고 자신이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을 발췌해서 필사해 놓기도 했습니다. 왼손잡이였던 그는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방식과는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글들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작업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는 때로는 체계적이지 않아 보이는 관심과 독창적인 글쓰기 방식은 사생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그가 어떻게 혼자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나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집중했던 글쓰기와 문학에 비해 비교적 홀대받았던 예술 분야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기도 했는데 다빈치에 따르면 예술가는 보이는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을 맡았고 이 때문에 그의 작업은 신의 그것과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정신은 신의 정신을 모방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사람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근육이 어떤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지 못하는 자는 움직이는 사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499년 스포르차가 전쟁에서 패배하자 다빈치는 피렌체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거주하기까지 했는데 야간에는 교회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시체 해부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악취로 인해 구토를 계속하면서도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해서 30개가 넘는 해부도를 그렸습니다. 인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근육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이를 위해 시체까지 해부한 그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예술을 하는 데 있어 지독하게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습니다. 한 동시대인은 다른 이들이 경외감을 갖는 작품에서 다빈치는 오류를 찾아낸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그는 한 번 집중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먹고 마시는 것도 잊은 채 한 번도 손에서 붓을 떼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릴 때도 있었고 한 번 이렇게 힘을 쏟아내고 나면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전쟁을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디자인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다빈치는 실전에 참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발명했다고 생각한 무기들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비행에 대한 다빈치의 관심이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안 끝에 그는 인간의 근력이 비행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렌체의 한 관리는 다빈치가 항상 큰 돈을 수임료로 받고 나서 실제 제작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습니다. 1513년 그의 명성이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었을 때 미켈란젤로와 라파엘과 함께 로마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둘은 교황청으로부터 여러 작품을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빈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이 인물은 항상 시작하지도 않고 완성된 작품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한다고 불평했는데 이 역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런 성향은 실제 완성된 작품 수에서도 드러나는데 명성에 비해 적은 수의 완성된 그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40년 가까이 그림을 그렸지만 완성된 것은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까지 모두 합쳐도 20개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관광객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들르면 줄을 서서라도 꼭 구경하는 모나리자까지도 그 스스로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정작 작품을 의뢰한 인물은 이 그림을 끝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빈치는 교황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비교적 풍족했습니다. 교황과는 달리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그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왕의 수석 화가 겸 공학자 겸 건축가 자리를 주고 앙부아즈라는 지역의 성에서 1519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면 그가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였지만 그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 스스로를 염두에 둔 말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말이 그를 가장 잘 묘사한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국이 분열될 때 쇠퇴하는 것처럼 정신 역시 너무 많은 주제에 몰두하면 약해진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규정되지 않은 것들 속에서야 정신은 새로운 발명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 다가올 근대적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2년 세계 외교가 냉전의 질서 안에서 진행되던 시기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보다 당신이 마키아벨리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가 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키신저는 격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키신저는 자신은 마키아벨리주의자가 전혀 아니며 마키아벨리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469년 태어나 1527년 사망한 마키아벨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오래전의 인물이라면 보통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서야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평가도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현실 정치인도 아니었지만 키신저가 그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격렬하게 반응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도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입니다. 이는 마키아벨리의 사망 후부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쭉 그래왔습니다. 현대 보수주의의 원류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의 경우 프랑스 혁명을 가리켜 민주주의 정부 안에 흐르는 마키아벨리의 혐오스러운 격언들이 보인다고 말했고, 반대로 마르크스의 경우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마비시키려는 자들에게서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엿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흔히 냉철하거나 아주 현실적인 정치를 가리켜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도대체 어떠한 말과 글을 남겼기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일까요? 흔히 마키아벨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그가 쓴 군주론을 가장 먼저 읽지만, 그가 이 글에서 남긴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사상가나 마찬가지이지만 마키아벨리의 경우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특히나 강하게 그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 5월 3일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29살이었던 1498년 정치적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렌체 공화국의 부서기장이라는 요직에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마키아벨리의 아버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사기는 했지만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던 그가 당대의 지식인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각종 교육을 자식에게 어떻게든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라틴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고대 로마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수사까지 익혔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아직 어렸던 시절 그의 아버지가 남긴 일기를 보면 자식을 위해 로마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키케로의 책은 물론 피렌체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여러 지식인들의 책을 수차례 빌린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대학에서 마키아벨리의 수업 중 하나를 담당했던 마르셀로 아드리안이라는 당시 유명했던 학자는 나중에 마키아벨리가 부서기장 자리에 오를 때 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15세기 말 피렌체에서 가능한 한 가장 풍부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했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후원할 배경도 가진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요직에 오른 마키아벨리는 곧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에게 있어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외국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그의 일 중 하나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를 벗어나 여러 도시와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때의 경험이 훗날 그가 군주론을 집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1499년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마키아벨리는 포를리의 지도자였던 카테리나 스포르차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피렌체 시는 1년 전에 카테리나 스포르차와 맺은 상업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서 재계약하고자 했는데, 마키아벨리는 이를 위해 그와 직접 협상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여성 지도자인 카테리나와의 협상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카테리나가 여러 재촉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계약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훗날 군주론에서 카테리나를 자신의 신민들이 적대감을 드러낼 때도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던 유능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한편 다음 해인 1500년 마키아벨리는 보다 중요한 업무를 맡았는데 프랑스의 루이 12세와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피렌체는 피사와 전쟁 중이었고 프랑스는 피렌체를 지원하겠다며 나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프랑스 지원군은 전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임무는 프랑스의 지원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피렌체의 책임이 아니며 프랑스의 사령관이 무능력했다는 것을 루이 12세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프랑스에 도착한 마키아벨리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임무와는 달리 루이 12세는 지난 전투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이 12세는 그보다는 앞으로 프랑스가 피렌체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루이 12세는 이에 대해 물으면서도 동시에 이탈리아 지역에서 도시들 간의 복잡한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망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즉 루이 12세에게 있어 피렌체와 이탈리아 지역은 일종의 골칫거리였던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프랑스 궁정에서 보낸 6개월의 시간은 그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탈리아에 머물렀던 자신이 여태껏 보고 배운 것과는 달리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쪼개져 있던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얼마나 힘없고 불안한 상황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국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마키아벨리는 프랑스는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경제력이 아주 강한 국가만을 존중한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 라고 자조하며 적었는데, 이는 그때까지 평생을 고대 로마의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며 이탈리아 지역의 중요성을 당연시한 그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후에 군주론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다시 예전의 힘과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골몰했는데, 이 역시 이때 얻은 깨달음으로 인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의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피렌체에 돌아온 마키아벨리는 당장은 또 다른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1501년 로마냐라는 지역의 공작 자리에 오른 체자레 보르자라는 인물이 전방위적인 군사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성공을 거둔 보르자는 곧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실세로 큰 명성을 쌓게 되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피렌체에게 동맹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피렌체의 대표단을 자신에게 파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502년 10월 마키아벨리는 보르자의 궁정에서 자신을 협상 담당자로 소개했습니다. 피렌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협상에 임하긴 했지만, 마키아벨리는 협상 초기 보르자와 단둘이서 대화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보고서에서 그를 가리켜 용기에 있어서는 초인간적이고 계획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대범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통치에서도 이에 걸맞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극도로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라서 보르자는 이제 이탈리아 전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넘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보르자와 마주하면서 마키아벨리는 곧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르자가 스스로 말하는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그가 치밀함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작의 성공이 오로지 초기에 큰 운에 따른 것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 라고 몇 개월 후 마키아벨리는 작성합니다. 이런 그의 의심은 다음해 이전의 교황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마키아벨리가 로마에 파견되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르자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고 갑자기 율리오 2세로 교황 자리에 오를 인물을 지지했는데, 이는 율리오 2세로부터 교회군 총사령관의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보르자의 아버지가 예전에 율리오 2세를 10년 가까이 추방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막상 교황 자리에 오르자 율리오 2세는 이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당연히 보르자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마키아벨리는 애초에 갑자기 지지 후보를 바꾼 것,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치 못한 보르자의 무능력을 지적했습니다. 일단 교회군 총사령관 자리를 약속받긴 했지만 자기 편이 없던 보르자는 점점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고, 마키아벨리는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정세를 논하는 데 있어 이제 보르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마키아벨리는 스스로 가까이서 지켜본 율리오 2세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평가는 특히 1510년 율리오 2세가 별다른 준비나 계획 없이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프랑스는 당대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이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성함 말고 어떤 다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하며 율리오 2세를 지켜봤는데, 이처럼 별다른 계획이나 준비 없이 정치를 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 군주론에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정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시기 마키아벨리는 다시 한번 외국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를 만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때까지 만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더라도 긍정적인 점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막시밀리안 1세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첫인상부터 그에게 실망했는데, 그가 너무 자신의 의견이 약하고 이리저리 잘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들을 때마다 자신 스스로의 입장이 바뀌었고, 때문에 그의 궁정에서는 그 누구도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첫 임무를 맡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후 마키아벨리는 당대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을 대부분 만나고 이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이들은 모두 어떤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맞게 스스로를 바꾸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대담한 사람이 있었고 지나치게 신중한 사람도 있었으며, 잔혹한 이가 있는 반면 자비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마다 요구되는 덕목이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국면에서는 대담함이 요구되었던 반면 또 다른 상황에서는 신중함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상황에 맞게 변신할 줄 몰랐기 때문에 대담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담함을 갖춘 지도자의 국가가 번성했지만, 곧 상황이 바뀌어 신중함이 요구되면 이전에 대담함으로 성공한 지도자와 국가가 몰락하는 시기였습니다.
한편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교황의 프랑스에 대한 선전포고는 마키아벨리 개인에게도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황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이탈리아에 스페인군을 주둔시켰고, 이 스페인군은 처음에 프랑스군을 방어해줬지만 머지않아 피렌체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피렌체 공화국은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곧 이전 시기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공화정 체제 안에서 서기장으로 일했던 마키아벨리 본인 역시 이 과정에서 자리를 내려놔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은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음모에 얽혀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럽을 돌아다니며 외교적 경험을 쌓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게 된 계기 역시 이 때문이었습니다. 새로 집권한 후 자신을 핍박하는 메디치 가문에게 자신이 경험이 많은 인물이며 통치를 위해 쓸모가 있는 인재라는 점을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즉 마키아벨리에게 군주론이라는 책을 훌륭하게 쓰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19세기와 20세기 세계사의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마르크스의 사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며, 보다 중립적으로 학문적인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에 접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마르크스를 빼놓고는 마르크스 이후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사상 못지않게 마르크스의 생애 역시 마르크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을 접할 때 그들의 사상이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들 역시 일상적으로 맞부딪히는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점차 발전시켜 나간 일반적인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르크스의 생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5년 5월 5일 오늘날의 독일 서부에 위치한 트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인 아버지 하인리와 어머니인 헨리에테는 셋째 자식으로 태어난 칼 마르크스 이후에도 6명의 자식을 더 낳았습니다. 당시 트리어는 프로이센의 영토에 속했는데, 변호사였던 아버지 하인리는 이곳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면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이었다는 점이 마르크스의 이후 생애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추측하고 논의하고 있지만, 마르크스 자신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르크스는 1830년 우리의 인문계 중고등학교와 유사한 김나지움에 입학했고, 1835년 우수하기는 하지만 아주 뛰어나지는 않은 성적으로 김나지움을 졸업합니다. 김나지움을 졸업한 마르크스는 1836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예니 폰 베스트팔렌과 사랑에 빠진 후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르크스는 아직 18살이었고 예니 폰 베스트팔렌은 그보다 4살이 많았고 부모도 마르크스 쪽보다 더 상류층 출신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결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니의 부모는 처음에는 마르크스와의 약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예니의 아버지는 마르크스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 곧 마르크스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는 예니의 아버지가 원래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마르크스는 훗날 자신이 예니의 아버지로부터 생시몬과 같은 사회주의 이론가들에 대해 처음으로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니의 아버지는 마르크스에게 단순한 장인어른 이상의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김나지움을 졸업한 이후 마르크스는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대로 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법학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고전 문헌학, 역사, 미술사 등의 수업을 들으며 폭넓은 공부를 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밤중에 고성방가를 했다가 하루 동안 학생 감옥에 갇힌 일화는 이후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마르크스 역시 이 시절에는 평범한 대학생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대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36년에는 본에서 베를린으로 대학을 옮겨 공부를 계속했고 1839년부터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르크스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본이나 베를린이 아닌 예나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주변 인물들에게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프로이센의 중심지인 베를린의 보수성에 불만을 가지고 대학을 옮겼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마르크스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이지 않았고 베를린에 대해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졌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마르크스가 대학을 옮긴 이유를 베를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예나에서 찾습니다. 예나 대학은 당시까지만 해도 독토 파브릭, 박사 공장이라 불리며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나 대학의 교수들은 학교로부터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학생들로부터 최대한 돈을 벌어들이려고 노력했었고 구두 시험도 없이 박사 논문을 통과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라틴어로 인쇄된 논문을 제출해야 했는데 예나 대학은 손으로 쓴 독일어 논문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공부를 시작하며 어머니가 보내주었던 돈을 이미 모두 써버린 상태였는데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졸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르크스는 2년 후인 1841년에 논문을 제출하고 정식으로 박사가 됩니다. 이때 논문 심사를 맡았던 교수들의 평가서에는 마르크스의 논문이 명민함, 통찰력, 그리고 박식함을 보여준다고 쓰여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상황상 교수들 중 누구도 마르크스의 논문을 제대로 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박사가 된 마르크스는 졸업 직후까지만 해도 학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생각으로 본으로 돌아왔지만 곧 이 희망을 접어야 했습니다. 예나에서 받은 박사학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절부터 자신을 도와주고 후원해줬던 본의 교수가 프로이센으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당하고 물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당시 많은 박사들이 교수가 되지 못했을 경우 선택한 길을 자신 역시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언론인의 길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1841년 12월부터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라이니슈 사이퉁, 라인 신문사에 취직했습니다. 184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한 마르크스는 정부의 비판적인 글들을 실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글솜씨에서 짐작해볼 수 있듯이 마르크스가 기사를 게재하면서 구독자 수도 900명에서 순식간에 3,400명으로 늘어났고 마르크스는 몇 달 후인 10월에는 편집의 총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적인 글들을 쓰자 마르크스는 곧 관료들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다음 해인 1843년 3월에는 공개적으로 작금의 검열 상황 때문에 편집부에서 물러난다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적인 반발을 계기로 마르크스는 보다 많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마르크스의 정부 비판은 정부의 무능이나 비효율적인 일처리에 집중한 것이었고 우리가 마르크스 하면 떠올리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사회주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 독일 지역이 아니라 프랑스 지역이었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막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적 움직임들을 접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도 처음부터 하나의 완성된 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 주위의 지적 움직임과 끊임없이 대결을 하며 사상적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신문사에서 나온 마르크스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이제 외국밖에 없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맥을 총동원한 끝에 프랑스 파리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주를 하기 전 7년째 약혼관계였던 예니와 결혼식을 치릅니다. 1843년 10월 파리로 이사를 마친 마르크스는 곧 파리에서 수많은 작가, 예술가, 언론인, 학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랑스 사회주의의 거두 프루동과의 만남은 이후 마르크스의 사상과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르크스는 프루동을 비롯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이론이 없으며 자신이야말로 정교한 이론을 갖춘 이론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외와 같이 공산주의에서 핵심이 될 개념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될 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verschieden interpretiert. Es kommt darauf an, sie zu verändern.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구절들도 이 시기의 메모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파리에서의 삶도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출판되는 한 독일 언론사에서 일하기로 하고 파리에 온 것이었는데 출판사는 약속했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에게 신문을 직접 주고 이를 팔아서 체불된 임금을 보충하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마르크스가 약속받았던 연봉은 500탈러였는데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마르크스는 전에 일했던 라인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돈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라인 신문사의 직원과 주주들이 마르크스가 애초 새로운 언론사로부터 약속받았던 연봉의 2배인 1000탈러를 모아 전달해 준 것은 마르크스에 대한 이들의 신뢰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게는 임금 지급 말고도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 당국의 검열이었습니다. 이미 마르크스에 대한 소식을 접한 프랑스 정부가 처음부터 마르크스의 활동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파리의 프로이센 대사관도 마르크스가 도착한 후 곧바로 프랑스 정부에 마르크스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가 계속해서 프로이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쓰면서 동시에 각종 시위들을 격려하는 글을 게재하자 프랑스와 프로이센은 마르크스를 프랑스에서 추방하는 데 합의합니다. 1845년 1월 11일에 두 정부는 추방을 결정했지만 마르크스의 거주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통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주 후인 25일에 마르크스가 스스로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고 8일 안에 프랑스를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마르크스 말고도 마르크스와 같이 일하던 몇몇 인물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끝까지 추방을 당했던 인물은 마르크스가 유일했습니다. 파리를 떠난 마르크스의 가족들은 브뤼셀로 거주지를 옮겼고 마르크스는 더 이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향 트리어에 연락해서 자신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것이며 프로이센 국적을 공식적으로 박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마르크스는 사망할 때까지 무국적자가 됩니다. 마르크스는 브뤼셀 시청에 정치 현안과 관련된 언론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하고 비자를 발급받고 1845년에는 이후 죽을 때까지 동지가 될 프리드리 엥겔스와 함께 영국의 산업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영국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제 마르크스의 메모와 글들에는 생산력 발전, 노동의 분업화와 같이 이후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이 될 개념들이 점점 체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철학의 빈곤, 프루동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답변과 같은 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교류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도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모국어인 독일어가 아닌 프랑스로 출판했다는 것은 사회주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프랑스에서 자신을 사회주의 이론가로 내세우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점부터 마르크스는 이론가로 급부상하기 시작해 영국을 비롯한 각종 지역의 노동자 단체들로부터 초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학 생활을 마친 후 프로이센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던 마르크스는 이제 어느덧 사회주의 이론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 자신의 대표작 마니페스트 코무니스티션 파타이, 즉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20여 쪽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었지만 이 글이 발표된 직후 마침 1848년 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글은 빠른 속도로 유럽 대부분 국가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Ein Gespenst geht in Europa, das Gespenst des Kommunismus.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라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강렬한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이후 공산주의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성과는 달리 마르크스와 가족들의 개인적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의 관청은 마르크스가 어디선가 대규모의 자금을 공급받았으며 이 자금을 무기 구매에 썼다는 혐의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의 아내를 체포했고 다음 날에는 24시간 안에 브뤼셀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느덧 30살이 다 된 마르크스는 다시 한번 망명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So gut wie jeder schreiben und lesen lernt, muss jeder schreiben und lesen dürfen. Der Mensch mag die Religion mag nicht den Menschen. Die Kritik der Religion ist die Voraussetzung aller Kritik. Wie die Philosophie im Proletariat ihre materiellen, so findet das Proletariat in der Philosophie seine geistigen Waffen. Der Mensch ist denselben Gesetzen unterworfen wie die Natur. Markt und Freiheit sind identisch. 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verschieden interpretiert. Es kommt darauf an, sie zu verändern. Nicht das Bewusstsein bestimmt das Leben, sondern das Leben bestimmt das Bewusstsein. Der Konsument ist nicht freier als der Produzent. Es gibt keine politische Bewegung, die nicht gleichzeitig auch eine gesellschaftliche wäre. Wie die Ökonomen die wissenschaftlichen Vertreter der Bourgeoisklasse sind, so sind die Sozialisten und Kommunisten die Theoretiker der Klasse des Proletariats. Die Geschichte aller bisherigen Gesellschaft ist die Geschichte von Klassenkämpfen. Die moderne Staatsgewalt ist nur ein Ausschuss, der die gemeinschaftlichen Geschäfte der ganzen Bourgeoisklasse verwaltet. Die herrschenden Ideen einer Zeit waren stets nur die Ideen der herrschenden Klasse. Die Arbeiter haben kein Vaterland. Die Proletarier haben nichts in ihr zu verlieren als ihre Ketten. Sie haben eine Welt zu gewinnen.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출판한 후 마침 유럽 대륙에서 1848년 혁명이 시작되자 마르크스는 순식간에 공산주의 이론가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해진 것과는 별개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 가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미 프로이센과 프랑스에서 한 번씩 추방당한 경험이 있던 마르크스는 브뤼셀에서도 추방당했고 1848년 6월에는 다시 한번 혁명 후에 파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1848년 혁명은 이미 빠른 속도로 시들해졌지만 마르크스는 또 다른 혁명이 임박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르크스의 바람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새로운 정부는 또다시 마르크스와 그의 가족들을 프랑스로부터 추방했습니다. 결국 파리에 돌아온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1848년 8월 마르크스는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 무렵 영국에는 유럽 대륙의 곳곳에서 정치적 망명을 해야 했던 이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때 영국 정부가 각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영국으로 온 정치 난민들을 굳이 추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들이 주고받는 편지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런던에 살게 된 마르크스도 이전에 비해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듯이 보였으나 현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르크스는 1849년 태어난 아들이 다음에 사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1850년 4월에는 월세를 낼 돈이 없어 잠시 거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아내는 1851년 딸을 출산했지만 이 딸 역시 다음에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1855년에는 8살이었던 다른 딸의 죽음도 지켜봐야 했고 1857년에도 갓 태어난 자식이 또다시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월세는 수시로 밀렸고 식료품값도 제때 내지 못해 갖고 있던 옷을 담보로 맡겨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마르크스의 건강도 크게 악화되어 폐, 담낭, 간, 눈 등의 염증이 생겼습니다. 마르크스의 아내 역시 건강 악화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 마르크스와 아내 모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하는 과정을 분석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을 썼는데 이 책은 정치체제 연구에 있어서 이후까지도 큰 영향을 남긴 책이었지만 정작 당시에는 어떤 출판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1869년이 되어서야 이 책을 출판해줄 독일 출판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줬던 인물이 바로 동지였던 엥겔스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업과 재산을 물려받은 엥겔스는 마르크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줬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사를 소개시켜줘서 마르크스가 글을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1851년부터 마르크스는 미국의 뉴욕 트리뷴이라는 언론사에 글을 게재했는데 이는 돈을 버는 것 외에도 마르크스 개인에게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마르크스는 영어로 글을 쓰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프랑스와 유럽 대륙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사가 보다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언론사의 요구로 영국의 외교와 식민지 정책, 그리고 영국의 경제에 대한 글을 써야 했는데 이는 마르크스에게는 거의 처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주제가 아니라 남이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는 영국의 노동법, 은행법, 영국 의회의 예산 처리 과정, 무역 정책, 금융, 화폐 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때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한 경험은 이후 마르크스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나중에 마르크스의 대작으로 남을 자본론을 쓸 때 이때 찾아놓은 자료와 썼던 글이 큰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한편 마르크스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글을 쓰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생각을 토대로 자신이 글을 대신 써주고 마르크스가 원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엥겔스가 마르크스와 가까이 지내면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편지에서 비테 비스 딘스탁, 테마이갈 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화요일까지 주제 무관이라는 뜻입니다. 마르크스에게 원고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엥겔스는 마르크스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마르크스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1863년 엥겔스의 평생의 연인이었던 메리 번스가 사망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마르크스가 편지에서 단 몇 줄로 무성의한 위로의 말을 건넨 뒤 곧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엥겔스는 이때조차 마르크스가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곧바로 마음을 풀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처럼 생계를 위해 언론사에 글을 게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는 학문적인 책을 쓰기 위한 준비도 병행합니다. 그는 언론사를 위한 글을 쓰느라 학문적인 프로젝트에 쓸 시간이 모자라다고 투덜대고 동시에 병마와 싸우면서 영국 박물관의 자료를 뒤져가며 1859년 150여 쪽 분량의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정치 경제학 비판을 완성하는데 이는 이후 자본론의 뼈대가 될 책이었습니다. 학문적인 글이면서도 동시에 대중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이 책에서 이후 자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신의 이론에 대한 비교적 간결한 요약을 담아두었습니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이 책은 출판되고 1년 안에 1000부 가까이 팔리는 등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마르크스가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요약했는지는 영상의 뒷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마르크스는 독일 지역에서 활발하게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던 페르디난트 라살과도 교류를 하게 됩니다.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라살은 1857년부터 같이 신문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르크스에게 다가갔지만 마르크스는 초기까지만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861년에는 베를린을 방문하면서 라살의 소개로 정치, 경제, 그리고 문학의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라살은 다시 한번 같이 신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라살은 자신이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대신 신문사 안에서 마르크스와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했는데 이는 자존심 강한 마르크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항상 돈이 모자랐던 자신과는 달리 라살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는데 이는 마르크스에게는 일종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전 영상에서 마르크스가 프루돈과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1860년대 마르크스는 라살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1860년대는 유럽 대륙 전체에 있어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독일은 점차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민족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영국에 비해 늦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운동도 막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던 노동자 정당들에서 상징적인 인물로서 지적인 영향력이 컸지만 자신을 이론가이자 학문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살과 같은 다른 인물들의 명성이 일방적으로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쿠에서 복잡한 경쟁 관계가 펼쳐집니다. 게다가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의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전쟁은 프로이센의 승리로 간단하게 끝났지만 전쟁 후 파리에서 시작된 파리 코민은 마르크스를 비롯한 혁명가들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분석한 프랑스 내전을 영어로 출판하고 이 글은 4,000부 넘게 인쇄되면서 마르크스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마르크스와 관련해서 마르크스 개인에게 그리고 이후 역사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무엇보다도 자본론의 출판이었습니다. 1867년 다스카피탈 자본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 책은 1848년의 공산당 선언과 더불어 이후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 20여 쪽 분량의 짧고 강렬한 문학적인 팜플렛이었다면 자본론은 800쪽 분량의 딱딱하고 학문적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현대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자본가, 노동자, 임금, 착취, 잉여가치 등의 개념을 통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왜 궁극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것은 자본가가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나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의 몰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본론은 출판되고 곧 당시 노동운동의 경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과는 달리 이 길고 어려운 책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루요 브렌타노가 1868년 인터내셔널이라 흔히 줄여 부르는 국제노동자협회의 간부였던 헤르만 융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겪었던 일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융은 브렌타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본론을 보여주며 이 책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브렌타노가 책이 아직 뜯어지지 않은 새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묻자 융은 책을 읽을 시간은 없었고 마르크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그의 강연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빌헬름 리브크네시는 한 언론사 서평에서 자본론이 시대를 좌우할 대작이며 처음으로 노동자 계급의 사회운동에 확고한 학문적 기반을 부여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자본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해달라는 요구에는 이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이후에도 자신의 모든 강연에서 자본론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집필한 이후에도 자신의 관심사를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러시아에서 망명한 혁명가들이 자본주의 단계 없이 중세 봉건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을 보며 러시아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발전을 관찰하며 미국의 주식제도와 기술 발전도 공부했습니다. 또한 민족학, 지리학, 화학, 수학 등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면서 지적인 관심 분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1850년대부터 이미 안 좋았던 마르크스의 건강은 이 무렵 크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지염과 흉막염이 심했고 1881년 12월 자신과 평생 함께한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을 때 충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883년 1월에는 자신의 딸이 38살의 나이로 자신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을 또다시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결국 딸이 사망하고 나서 2달 후인 3월 14일 자신의 서재에서 쓰러진 후 6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사망한 것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은 자신의 평생의 동지였던 엥겔스였습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 사후 그가 남긴 원고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본론 2권과 3권을 무려 10여 년에 걸쳐 마무리하고 출판되지 못했던 마르크스의 글들을 정식으로 출판했으며 이미 출판되어 있던 저작들의 외국어 번역 과정을 관리합니다.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
마르크스주의적인 것 같은 단어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 역시 마르크스가 사망한 1883년부터 엥겔스가 사망한 1895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망했지만 20세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Der Arbeitslohn wird also durch dieselben Gesetze bestimmt, die den Preis jeder anderen Ware bestimmen. Die Menschen machen ihre eigene Geschichte, aber sie machen sie nicht aus freien Stücken, nicht unter selbstgewählten, sondern unter unmittelbar vorgefundenen, gegebenen und überlieferten Umständen. Hegel bemerkte irgendwo, dass alle großen weltgeschichtlichen Tatsachen und Personen sich sozusagen zweimal ereignen. Er hat vergessen hinzuzufügen, das eine Mal als Tragödie, das andere Mal als Farce. Die Gesellschaft besteht nicht aus Individuen, sondern drückt die Summe der Beziehungen, Verhältnisse aus, worin diese Individuen zueinander stehen. In der gesellschaftlichen Produktion ihres Lebens gehen die Menschen bestimmte, notwendige, von ihrem Willen unabhängige Verhältnisse ein, Produktionsverhältnisse, die einer bestimmten Entwicklungsstufe ihrer materiellen Produktivkräfte entsprechen. Die Gesamtheit dieser Produktionsverhältnisse bildet die ökonomische Struktur der Gesellschaft, die reale Basis, worauf sich ein juristischer und politischer Überbau erhebt und welcher bestimmte gesellschaftliche Bewusstseinsformen entsprechen. Es ist nicht das Bewusstsein der Menschen, das ihr Sein, sondern umgekehrt ihr gesellschaftliches Sein, das ihr Bewusstsein bestimmt. Auf einer gewissen Stufe ihrer Entwicklung geraten die materiellen Produktivkräfte der Gesellschaft in Widerspruch mit den vorhandenen Produktionsverhältnissen. Es tritt dann eine Epoche sozialer Revolution ein. Die bürgerlichen Produktionsverhältnisse sind die letzte antagonistische Form des gesellschaftlichen Produktionsprozesses. Jeder nach seinen Fähigkeiten, jedem nach seinen Bedürfnissen. Tout ce que je sais, c'est que moi, je ne suis pas marxiste.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지필하여 그때까지 통용되었던 종교적 관점으로 지배받고 있던 자연에 대한 시각을 뒤집었습니다. 다윈은 이 책에서 생존 경쟁을 자신의 진화론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삼았지만 사실 역설적이게도 자신 스스로는 생존 경쟁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하고 지역에서 존경받던 의사의 아들로 1809년 태어난 다윈은 어릴 때부터 장래가 촉망받던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는 영국의 지방 지역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다윈은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종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을까요? 개인의 일생에서 많은 경우 그러하듯이 다윈의 경우에도 몇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매우 가부장적이었던 찰스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자신과 같은 의사로 키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을 당했지만 제대로 된 마취 없이 맨정신으로 수술을 받는 아이를 목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가 되지 않겠다는 아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의학 대신 신학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는 왜 굳이 신학을 공부하도록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는 신학이 가지는 당시와 현재의 위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따라 의사가 될 것이 아니면 아직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던 신학을 공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훗날 다윈이 종의 기원과 진화론을 통해 종교의 근본적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한다면 참 재미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다윈도 이 결정에 만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의 동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던 다윈은 만약 신학자가 된다면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평판을 중요시했던 다윈의 아버지도 이를 고려했는데 당시 영국에서는 신학자가 자연을 연구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야말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진지한 취미로 자연과 동식물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트라우마로 의사가 될 수 없었다면 차라리 신학자가 되는 것이 다윈과 그의 아버지 모두에게 최선택으로서 만족스러운 대안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케임브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다윈은 여전히 신학과 공부보다 박물학이나 동식물학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다윈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존 헨슬러와 가깝게 지냈는데 이는 다윈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다윈은 교수의 추천으로 1931년 22살의 나이로 영국 해군의 탐험선에 탑승해 5년 동안 세계를 탐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그로에 탑승한 다윈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돌아다니며 동식물에 관한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물론 이 결정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간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이 탐험은 매우 위험했을 뿐더러 무엇보다 의사가 아니라면 신학자라도 되어야 할 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는 찰스 다윈의 삼촌의 설득 끝에서야 꺾어졌습니다. 이제 순조롭게 여행을 떠나려던 찰나,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그로의 선장 피츠로이가 갑자기 다윈의 탑승을 반대한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유행한 관상학의 추종자였던 피츠로이는 다윈의 얼굴, 특히 코를 보더니 에너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그의 탑승을 반대했습니다. 피츠로이는 처음에는 한동안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윈의 무엇인가가 그의 반대를 꺾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5년간의 탐험을 떠난 다윈은 이 과정에서 자연의 많은 자료들을 모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진화론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의 탄생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27살의 나이로 여행을 마친 후 다윈은 수년간 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의 지배적인 관점, 즉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동식물들은 신이 창조한 상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여행 과정에서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해석한 데 쓴 끝에서야 다윈은 이전까지의 관점, 그 중에서도 동식물이 창조된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이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화론의 토대가 되는 이런 문제의식은 사실 이전에도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 그리고 다윈의 할아버지도 이런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순수하게 추론적인 것이었고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특이하고 신기한 작은 팩트들의 백만장자라고 부른 다윈은 여행 과정에서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료들을 모았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등을 비롯해서 여러 해안과 섬을 돌아다니며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동식물들이 한 시점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일종의 진화, 더 정확하게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윈은 이런 인식을 하게 된 이후에도 초기까지만 해도 어릴 때부터 유지하고 있던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탐험에서 모은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전의 종교관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말고도 탐험에서의 경험 자체가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각종 지역을 돌아다니며 노예제와 같이 잔혹하고 자신이 보기에 비합리적인 관습들을 목격했는데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학적인 문제의식 말고도 한 인간으로서의 경험도 큰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다윈의 진화론은 한순간에 퍼뜨기는 영감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학문을 뛰어넘는 일상의 경험까지도 장기간에 걸쳐 작용한 결과 고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서서히 나를 잠식했다라고 다윈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정립한 이후에도 20년 가까이 이를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기존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남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도 어떠한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속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성직자가 되겠다는 기존의 인생 목표는 당연히 폐기되었고 평생을 자연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윈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는 가족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촌과 결혼한 다윈은 부부 사이가 좋아 무려 10명의 아이를 가졌지만 아내는 자신과는 달리 믿음이 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윈 자신의 확신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종교적 교육을 아내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이는 다윈이 아주 소수의 주변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1844년의 한 편지에서 다윈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야심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멍청하다고 부르지 않을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나는 종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것이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사이가 좋던 자신의 아내에게도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갑작스럽게 죽을 경우 열어보라면서 서랍장 속에 이 이론을 정리한 글을 남겨놨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능력 있는 출판사를 찾아가 이 231쪽 분량의 글을 통째로 출판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다윈이 이런 걱정을 한 것은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윈은 복통과 구토를 안고 살았고 심할 때는 몇 달간 작업을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윈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역시 집안 환경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858년 7월 1일 다윈은 마침내 30명가량이 참가한 한 학회에서 자신의 연구를 정리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때마침 다윈의 아들 중 한 명이 사망해서 다윈은 직접 참석하지 못했고 학회 담당자가 글을 대신 발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윈 자신은 자신의 연구를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지만 정작 발표 당일 학회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5번의 발표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학회에서 참석한 학자들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다윈의 발표도 흔히 있는 지루한 발표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고
지친 상태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윈은 이 발표 이후 자신의 수십 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해서 마침내 종의 기원을 출판했고, 학회 발표 때와는 달리 이 책은 순식간에 서점에서 동났습니다. 여기에는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의 스타일도 작용했는데, 당시 학계의 딱딱한 글과는 달리 다윈은 모모에 대해 알아보자와 같이 비교적 구어체에 가까운 글을 써 일반인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은 곧 누구나 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이라는 관점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왔고, 다윈은 곧 온갖 인신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윈과 원숭이를 함께 표현한 만평은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과 같은 개념들은 다윈이 마치 사회적으로도 약자가 사라지는 것을 당연시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상 다윈은 인간의 사회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감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차별점을 가진다고 다윈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후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따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를 부정하는 이들이 다윈의 이론을 얼마나 곡해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표 이후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1881년 73살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그의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은 이미 널리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윈 자신은 40년 넘게 연구 생활을 바친 마을에서 묻히기를 원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국가 차원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자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다윈의 아내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결국 다윈은 웨스트민스터에서 또 다른 학문적 거장 아이작 뉴턴과 함께 잠들었으니 자신은 자신의 연구를 살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은 그의 성취를 마침내 제대로 인정한 셈입니다. 19세기 말, 빈은 유럽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오페라, 예술과 철학이 넘쳐났죠. 그러나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반유대주의, 정치적 분열, 그리고 억눌린 욕망들. 그 속에서 한 청년이 묻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는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그의 고향 빈은 그 발견의 무대이자 상처였습니다. 프로이트와 그의 고향 빈의 관계는 한마디로 복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가족은 유대계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1900년 무렵에 빈에서 마주한 현실은 모순적이었죠. 한편으로는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 통치 말기의 종교적 관용 분위기 덕분에 유대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지만, 동시에 세기 말 빈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반발심을 가진 이들에 의해 거센 반유대주의의 물결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의 여파를 프로이트의 가족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사회에 동화되려는 경향도 있었지만 프로이트 가족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했고 가족 모임도 유대교 전통에 따라 열렸죠. 프로이트 자신도 1925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으로 남아있었소. 하지만 그런 정체성에는 고통도 따랐습니다. 소외감, 모욕감, 끝없는 배제의 경험들이 뒤따랐죠. 프로이트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여기서 사는 건 고역일 뿐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오. 이 도시는, 즉 빈이라는 도시는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나에게 혐오스럽기까지 하오. 프로이트는 자신을 둘러싼 불리한 환경을 지식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이었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빈이 가진 활기찬 지적 분위기를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가난한 집안 형편과 다소 무능력했던 아버지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었죠. 프로이트에게 아버지는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세상에게 멸시받은 유대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교사였던 존경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아버지는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인간의 내면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인간 문화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1896년 아버지의 죽음은 프로이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학문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는 훗날 인간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동일시는 자기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의 동일시다 라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당시 빈의 의학계와 병원, 대학 연구소를 지배하던 사고방식은 정신분석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이트가 빈의 일반 병원에서 인턴과 보조의사로 일하던 시절, 그는 스승들의 지도 아래 해부학적 연구에 몰두하며 의사로서의 경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85년 교수 자격을 얻은 프로이트는 6개월간의 장학금을 받아 파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경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라는 인물을 만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에게 정신적 요인, 즉 신체의 물질적 구조에는 이상이 없지만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빈으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개인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탐구하던 새로운 사상은 빈의 의학계에서 의심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스승은 여전히 뇌해부학적 접근만을 고집했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안나 오라는 사례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익명 속 인물은 훗날 여성운동가로 알려진 베르타 파펜하임이었습니다. 파펜하임은 아버지가 병들고 세상을 떠난 후 심각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습니다. 감정 기복, 환각, 불안, 신경통, 기억상실, 신체 마비, 언어 및 섭식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뒤섞여 있었죠. 프로이트는 최면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이트는 이러한 환자들이 특정한 기억의 잔재, 즉 억압된 회상을 고통으로 겪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환자가 그 기억과 감정을 의식 속으로 끌어올리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기반으로 그가 작성한 히스테리 연구는 정신분석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스테리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증의 배후에 성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훗날 나는 히스테리를 넘어섰다. 그리고 내 진료실에 찾아오던 수많은 신경쇠약 환자들의 성생활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프로이트는 혼자 힘으로 자신의 대표작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책이 바로 꿈의 해석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꿈의 수수께끼를 풀려 노력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이제 내가 그 해답을 제시하겠다. 꿈이라는 현상을 통해 인간 정신의 의미 있는 구조를 밝혀보겠다라는 것이었죠. 그가 탐구한 첫 번째 목표는 명시적 꿈의 내용과 잠재적 꿈의 의미를 구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꿈 작업은 유년기의 경험, 억눌린 욕망, 변형된 충동이 뒤섞이는 심리적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요소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전치와 여러 생각이 하나의 상징으로 압축되는 응축이 일어납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꿈의 작용을 통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인간 정신의 세 층위를 설명하고 그 사이에 검열의 작용이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꿈의 해석은 처음 출간되었을 때 거의 팔리지 않았고 학계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죠. 프로이트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불화, 신체적 고통이 그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점점 세상과의 괴리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유가 사회의 이해를 너무 앞서간다고 여겼던 것이죠. 프로이트의 연구가 이어지면서 인간 심리의 중심에는 점점 더 에로스, 즉 성적 충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다양한 성적 취향을 분석하며 이를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일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로이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오스트리아인임을 다시 느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국심은 곧 환멸로 바뀌었습니다. 참혹한 전쟁터의 현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유지하려는 충동 외에 그에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충동이 존재한다. 이 새로운 개념이 바로 타나토스, 즉 죽음의 본능이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려는 에로스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긴장과 자극을 없애고 무로 돌아가려는 본능, 즉 죽음으로 향하는 충동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나토스 개념은 지나치게 형이사학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리치료 현장에서조차 프로이트의 죽음 본능 개념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문명 속의 불만을 지필하며 인간의 문명과 공격성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당시 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프로이트의 이러한 비관적 인간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서로에게 적대적이며 사회는 끊임없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그의 생각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자는 낙관적 사회주의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사상적 논쟁이 아니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는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회개와 처벌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가부장적 권위,
즉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회에서는 기존 질서가 해체되고 인간이 무제한적 자유로 나아가려는 위험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매우 불행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전체주의의 물결이 유럽을 휩쓴 것이죠. 유대인 출신으로서 프로이트 자신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암으로 이미 쇠약해진 상태에서 1938년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일에 합병되자 빈을 떠나 런던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나치의 손에 넘어갔고 이와 함께 정신분석학의 중심도 빈에서 런던으로 옮겨갔습니다. 1939년 9월 23일 아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3주 만에 프로이트는 그렇게 런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심연을 파헤치려 했지만 그가 살던 세계는 이미 무의식의 어두움을 닮아 있었습니다. 제국의 몰락, 전쟁, 전체주의의 부상 등 그가 관찰한 시대는 억압과 욕망,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실험장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사유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인간을 낙관도 비관도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 용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문명과 이성이 결코 인간의 충동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프로이트는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라 문명 속의 인간이라는 질문을 남긴 사상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보여준 것은 인간의 정신을 탐구한다는 것은 곧 시대의 어두움을 마주하는 일이며 자신을 해부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프로이트의 진정한 유산은 그 해답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에릭 홉스봄과 페르낭 브로델의 책에 이어 또 다른 고전을 한 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막스 베버의 대표작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막스 베버는 근대 사회학과 사회철학의 핵심 인물로 20세기 초 근대적 의미의 사회학이 탄생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베버는 비록 순수한 의미에서의 역사학자라기보다는 사회학자에 가까운 인물이었지만 그의 학문 세계는 역사학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기에 역사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입니다. 독일 에어프루트에서 태어난 베버의 지적 여정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가정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법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와 독실한 칼뱅주의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베버는 어린 시절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스스로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교양 있는 부르주아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베버가 나중에 교수로 취임할 때 행한 강연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부르주아 계층에 속하는 인물이며 스스로 그 사실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부르주아의 세계관과 이상에 의해 교육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자의식이 보여주듯 베버는 성인이 된 후 하이델베르크, 괴팅엔, 베를린 등에서 법학, 경제학, 역사학, 철학, 그리고 신학 등을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1889년 중세 이탈리아의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디펜스를 했을 때 로마사에 관한 연구로 최고의 역사학자로 이름을 떨치던 몸젠이 아들아 여기 내 창을 받아라. 내 팔로는 이제 너무 무겁구나 라는 극찬을 남김으로써 베버는 최고의 유망한 학자로 독일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베버는 학문적 성실성과 천재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었지만 베버의 개인적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베버는 특히 건강상의 여러 문제를 겪었는데 과로로 인한 피로감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1894년 30살의 젊은 나이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가 된 이후 33살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옮겼지만 다음 해에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건강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버는 개인적 고통마저 학문을 위해 바쳤습니다. 베버는 고통을 겪으며 인간의 동기, 합리성, 그리고 사회 구조 내 개인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건강 문제에서 회복한 후 베버는 학문 활동을 재개했으며 머지않아 1904년에 자신의 대표작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학과 경제 이론의 기초로 여겨지며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그토록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짧은 영상에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지만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종교적 가치, 특히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주로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베버는 문화적, 종교적 요소가 경제 체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구하면서 특정한 윤리적 신념 체계가 자본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버의 책은 이전의 객관적 물질 조건으로 역사의 발전을 규정한 마르크스의 역사관과 대척점에 서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베버의 주요 논지는 특히 칼뱅주의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근면, 절제, 그리고 체계적인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일련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베버에 따르면 부를 쌓으려는 동기가 개인적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인식된다는 점에 자본주의 윤리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혹은 돈 그 자체를 위해서 돈을 버는 행위는 베버에게는 일종의 천민 자본주의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윤리는 특히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에서 확인되며 이는 근면, 검소, 강한 책임감을 도덕적 미덕으로 여깁니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탐구하기 위해 특히 구원의 예정설을 강조하는 칼뱅주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정설에 따르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며 개별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인지 미리 엿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했는데 바로 세속적 삶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버에 따르면 칼뱅주의 신자들은 세속적 성공, 특히 경제적 성공을 신의 축복의 징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칼뱅주의 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성실하고 묵묵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이 탄생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베버는 보았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베버의 또 다른 중요한 주장은 금욕주의가 자본 축적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파, 특히 칼뱅주의와 감리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금하고 이익을 다시 사업이나 노동에 재투자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러한 금욕적 윤리는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면서도 사치스러운 소비를 피하게 했고 이는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자본주의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했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었습니다. 베버는 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곧 삶과 노동의 합리화 과정과 연결지었습니다. 전통사회, 특히 가톨릭 사회가 관습, 종교, 공동체 규범에 의해 지배되었던 반면 자본주의 사회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강조하는 근면하고 체계적인 작업 습관은 노동과 자본의 합리적 조직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기능에 필수적이었다는 것이 베버의 생각이었습니다. 합리화는 경제적 관행에서 사회적 제도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현대 서구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베버는 근대화의 핵심인 이 합리화 과정을 엔사우버ung der Welt, 즉 세계의 탈주술화라는 멋있는 개념으로 포착했습니다. 베버는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이 비록 자본주의의 초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동기는 희미해졌고 세속화된 경제 시스템만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는 결국 독자적인 철의 감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감옥은 자본주의 체계가 결국 어느 정도 비인간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베버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종교적 동기가 약화된 이후에도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의해 확립된 구조와 관행은 자생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로 남아 지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투박하고 짧게 요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베버의 주장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베버의 이론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그 못지않게 논란과 반론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버를 비판하는 이들은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나 가톨릭 윤리가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 혹은 비서구 사회의 경제 관행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방법론과 역사적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당시로서는 독특한 방법론과 탁월한 분석력 및 논지 전개로 여전히 사회학의 주요 저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역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특히 사회학 이론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이들이라면 베버의 이 저작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외에도 권위, 관료제, 사회 행동에 대한 다양한 저작을 통해 사회학 이론이 발전하는 데 광범위한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 카리스마적, 법적 권위라는 세 가지 권위 유형에 대한 그의 개념화는 정치 권력 및 조직 구조 연구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관료제와 생활의 합리화에 대한 그의 통찰은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및 조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버의 연구는 사회학 방법론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공감과 해석적 이해를 중시하는 질적 접근법인 페르슈테인, 즉 이해를 옹호했습니다. 이 이해 개념은 베버 이전에 발전했던 독일 역사주의 학파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아주 거칠고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역사 속 인물의 행동이나 결정을 그 인물이 속했던 역사적 조건 속으로 들어가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동기를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접근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컨대 베버의 연구는 개인 신념과 사회적 가치, 구조적 힘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신념이 경제체계를 형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일종의 문화적, 종교적 현상으로 보는 그의 분석은 경제체계가 단순히 물질적, 객관적 시장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를 뒷받침하는 이념과 윤리체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속 베버를 보면 일종의 학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 하지만 파격적이기보다는 철저한 논지 전개를 통해 베버는 역사, 경제, 종교, 사회학의 영역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대 학문의 뿌리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이라면 반드시 베버의 책을 한 번은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1929년 10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세계 대공황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사태를 맞이해서 내노라 하는 정치가들도 경제학자들도 혼란에 빠졌을 때 한 명의 경제학자가 자신만의 의견을 개진하며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케인즈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그렇다면 케인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 자세한 일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케인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케인스는 1883년 6월 5일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인스의 어머니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한 최초의 세대에 속했을 정도로 사회에서 엘리트였습니다. 케인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과 윤리학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출신 배경에 걸맞게 케인스는 어린 시절부터 영국에서 전형적인 엘리트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비록 건강은 안 좋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를 영국 최고의 사립학교 중 하나인 이튼 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보냈습니다. 1902년에는 케임브리지의 킹스 칼리지에 입학해서 수학과 고전 문헌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스의 부모는 그를 항상 사랑으로 대했다고 기록되었지만 엘리트답게 평균을 뛰어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케인스는 대학에 입학해서 케임브리지 안에서도 엘리트들만이 활동하는 비밀 토론 조직인 케임브리지 사도회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케인스뿐만 아니라 이후 당대 최고의 철학자나 수학자로 활동할 조지 무어나 버트란드 러셀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수학과 고전 문헌학이라는 전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까지만 해도 케인스의 주된 관심은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졸업할 때는 영국 재무부에서 일하기 위해 고급 공무원 시험을 봤지만 이 자리는 오로지 1등 한 명에게만 티오가 났고 케인스는 2등을 차지하며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실패를 맛봤습니다. 2등을 한 케인스에게는 재무부가 아니라 식민지 인도의 일을 관장하는 인도국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한편 케인스는 이 시기 런던의 블룬즈버리에 위치한 이후에 작가로 유명해질 버지니아 울프의 집에서 적극적으로 사교 활동에 임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당대의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문학, 예술 혹은 정치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당대의 관습에 도전하는 성적 취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08년 케인스는 인도국에서의 업무에 흥미를 잃고 강사로서 케임브리지에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다음해 수학에서의 확률론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인도국에서의 활동 이후 학자로 활동하던 케인스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준 것은 다름 아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명성 있는 경제학 학술지를 책임지며 경제학자로 점차 이름을 날리던 그는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애초에 원했던 재무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버지니아 울프의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부터 공개적으로 평화주의자임을 자처하던 그는 이제 역설적이게도 전쟁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 소식을 듣고 친구인 케인스를 인류를 위해 뺏겼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평화주의자라는 자신의 확신에 따라 양심, 더 정확하게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천명했지만 재무부는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생 시절 같이 활동했던 버트란드 러셀이 마찬가지로 전쟁을 반대하다가 결국 투옥되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재무부에서 전쟁에 관한 업무를 맡았지만 케인스는 전쟁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큰 부를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인맥을 이용하여 프랑스가 독일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프랑스의 귀중한 예술품들을 수중에 넣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얻은 예술품의 대부분을 내셔널 갤러리에 제공하여 공개했지만 일부는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남겨놨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그런 친구를 바라보며 케인스는 자신의 두뇌를 이용하여 전쟁 중에 이전보다도 더 부유해졌다네 라는 시적인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항복하자 영국 정부는 평화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대표단의 일원에 케인스를 포함시켜 그를 베르사유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스는 독일에게 전쟁의 모든 윤리적, 경제적 책임을 덮어씌우는 협상 과정을 보며 큰 회의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곧 일을 그만두고 베르사유를 떠났습니다. 그는 돌아온 이후 블룸주버리에서 친구들과 다시 함께 지내며 1919년 여름 베르사유 조약을 비판한 평화의 경제적 결과를 집필했고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큰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경제학자로서의 뛰어난 분석력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대중적으로는 회담에 참가한 정치가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중요했습니다. 케인스에게 윌슨은 목사의 도덕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하며 프랑스와 영국의 뛰어난 지도자들에게 협상에서 전혀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케인스는 협상의 결과 경제적으로 크게 약화된 독일이 단순히 독일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 위기를 야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유럽 대륙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유럽에서 내전과 같은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전 전쟁에서 누가 승자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세대의 문명과 진보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베르사유 조약의 방식 대신에 미국이 제공하는 자금을 통해서 유럽의 재건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2차 세계전 이후에 소위 마셜 플랜을 앞서 나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책을 집필한 이후 케인스는 케임브리지와 런던을 오가며 바쁘게 활동합니다. 책의 성공으로 대학에서의 강의는 줄이고 대신 정부에서의 자문과 대중을 상대로 한 글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더욱더 큰 부를 쌓는 데 성공했는데 지금도 경제학자로서 직접 주식 투자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로 케인스가 자주 꼽히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얻은 부를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보였던 연극과 예술계를 후원하는 데 썼고 1925년에는 가까운 친구들도 놀라게 하며 러시아 출신의 발레리나와 결혼했습니다. 영국 최고 엘리트 경제학자와 러시아 발레리나의 이 결혼은 패션 잡지인 보그지에도 한면 전체를 차지했을 정도로 당시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물론 케인스는 이런 와중에도 경제학자로서의 글도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화폐통화 개혁 법안, 화폐론,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등을 집필했고 아직도 회자되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말 역시 이 책들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장의 자율적인 회복 능력에만 모든 것을 맡긴 동료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대공황 이후의 상황에서 케인스는 애덤 스미스 이후로 유지되어 온 경제관념을 전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스미스는 모든 낭비하는 사람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적이고 절약하는 사람은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라고 말했지만 케인스는 국가의 부는 절약이 아니라 소비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시민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 소비력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역할을 동시대 경제학자들보다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케인스를 사회주의자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케인스의 지지자들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케인스 스스로는 한 번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학적으로도 시장 경제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일반 대중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노동조합들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더러 1930년대 점점 강해지는 민족주의의 물결에도 거부감을 드러냈을 정도로 개인으로서는 철저한 엘리트주의자였습니다. 때문에 종종 현실에서의 정치적 감각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1936년 자신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독일어판이 나왔을 때의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 글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자신의 경제적 이론이 전체 국가에서 보다 더 잘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이 나치 독일에서 큰 반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지 이미 3년이 지난 후의 상황에서 이런 글을 남긴 것은 명백한 판단 오류였지만 이후 케인즈주의가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이 글은 완전히 무시되거나 잊혀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케인스가 파시즘을 지지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듯이 그가 정치적으로는 나이브한 경제가 정치와는 동떨어진 순수한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여긴 믿음의 반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식과는 달리 그는 경제가 경제학자들만의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정치가들에 의해 어떻게 본의와는 다르게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비교적 덜 고민했습니다. 한편 1930년대 후반부터 케인스는 지속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장에 문제를 겪었고, 이 와중에도 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 질서를 결정지은 브레튼 우주체제의 관철과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창설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1946년 그가 지속적인 심장 문제로 사망했을 때 세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세계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를 잃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역사학을 전공하다 보니 평소에 지인분들이나 시청자분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읽을 만한 역사책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한 권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에릭 홉스범이라는 영국 역사학자의 혁명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홉스범은 개인적으로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인데요. 1917년 이집트에서 유대계 영국인과 오스트리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홉스범은 청소년기 때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살다가 1933년에는 나치의 집권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계였기 때문에 나치의 집권 후 영국으로 다시 이주한 홉스범은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중 한 명으로 성장합니다. 이때 홉스범이라는 이름 자체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원래 홉스범의 아버지는 독일어 성인 옵스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옵스트는 과일이고 바움은 나무를 뜻하니까 원래 홉스범 가족의 성은 과일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등록하는 영국 관리가 옵스텀이라는 독일어를 몰라 발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를 임의로 홉스범이라고 적었는데 이후 이 이름이 새로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2012년까지 장수했기 때문에 사실 홉스범의 인생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가 청소년 시절 영국으로 이주한 후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꼭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20세기 중반에 공산주의 계열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역사를 도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홉스범은 개인적으로는 공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서술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사회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부분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혁명의 시대를 군대에 있는 동안 읽었습니다. 혁명의 시대는 사실 자본의 시대와 제국의 시대로 뒤이어지는 3부작의 첫 번째 책입니다. 홉스범은 이 3부작을 통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1789년부터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인 1914년으로 이어지는 일명 장기 19세기라는 자신의 개념을 역사학계에 보편화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몇 달째 열심히 이 3부작 시리즈를 읽고 있던 어느 날 신문에서 우연히 홉스범의 부고를 발견하고 기분이 이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려고 책장을 뒤지다 보니 군대에서 읽었던 3부작 시리즈를 제가 독일에까지 가져왔었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게도 강한 영향을 끼쳤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부작 중 첫 번째 책인 혁명의 시대는 1789년부터 1848년까지의 격동의 시기를 다루며 그 시대의 혁명적 사건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 시기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혁명의 시대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됩니다. 홉스범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봅니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과 봉건적 특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상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홉스범은 이 혁명이 당시 유럽 사회에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강조합니다. 왕의 처형, 공포정치, 그리고 혁명의 열기 속에서 새롭게 제정된 법들은 모두 구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시도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군주제가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절대적인 통치 형태가 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혁명의 여파로 유럽 각지의 지식인과 민중들은 그들 역시 더 나은 정치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유럽 각국의 정치적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홉스범은 이 혁명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와 민족 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정치적 변화를 불러왔다면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홉스범은 산업혁명을 단순한 기술혁신으로 보지 않고 인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영국에서 발원한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 면직물 산업의 기계화, 그리고 철도의 발전을 통해 생산과 교통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홉스범은 이 산업적 변화가 인간의 노동 방식을 완전히 재편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사회가 대부분 자급자족적인 농업 중심이었다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장체제의 도입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만들었고, 도시화는 사회적 문제를 동반한 새로운 경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홉스봄은 이 과정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 즉 계급적 모순이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19세기 후반에 더욱 강력해질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홉스봄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이중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후 1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장기 19세기의 역사적 흐름을 주도한 두 개의 축으로 바라봅니다.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모두 유럽 내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혁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경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그 여파를 볼 수 있습니다. 홉스봄은 혁명의 이념이 식민지 지역의 해방운동에도 영감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독립운동들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해방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유럽에서 공부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홉스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 한에서는 최대한 전세계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한 인물이었습니다. 3부작 시리즈는 아니고 나중에 20세기를 다룬 극단의 시대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홉스봄은 한국 사회의 대학 진학 문화에서 탄생한 우골탑이라는 용어를 소개할 정도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은 역사학자였습니다. 어쨌든 홉스봄이 보기에 산업혁명 또한 식민지 경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유럽의 산업화는 더 많은 원료와 새로운 시장을 필요로 했고, 이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의 침투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홉스봄은 나중에 제국의 시대에서 19세기를 세계의 재분할이 이루어진 시기로 표현하며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자원과 인력을 착취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는 산업혁명의 경제적 이익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았고, 그 이익이 소수의 국가와 계층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홉스봄은 또한 이중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사회적 긴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을 외쳤지만 실제로 그 이상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길고 가혹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렸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저항의 움직임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운 이념들이 탄생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홉스봄은 이 이념들이 당시 노동자 계급에게 희망을 제공했으며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시기 발표한 공산당 선언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집약한 대표적인 문서라고 평가합니다. 이 선언과 이후에 쓰여진 자본론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갈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으며 이후의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홉스봄은 혁명의 시대의 끝을 1848년으로 잡습니다. 이 해는 유럽 전역에서 민족의 봄이라고 불리는 1년의 혁명이 발생한 해로 프랑스 혁명의 이상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848년에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여러 혁명들은 시민들이 더 큰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구하며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혁명은 프랑스를 넘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홉스봄은 이 혁명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음을 지적합니다. 기존의 지배계급은 혁명의 물결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고, 혁명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홉스봄은 이 사건들이 유럽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1848년 혁명은 민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고, 이후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에서 중요한 또 다른 주제는 연속성과 변화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는 혁명들이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확립했고, 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운동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확립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홉스봄은 이러한 연속성이 현대사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기술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홉스봄의 책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틀로 보게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홉스범 나름의 관점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홉스범의 혁명의 시대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단순한 흥미나 에피소드 위주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 특히 근대사에 관한 심도 있는 글을 읽어보고 싶어하는 이라면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종종 다른 책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에릭 홉스범의 혁명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세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역사학자와 그의 저서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페르낭 브로델이라는 역사학자입니다. 홉스범이 20세기 영국을 대표한 역사학자라면 브로델은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한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2년 태어난 브로델은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이 학사를 졸업한 후 곧바로 석사와 박사까지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엘리트 대학, 즉 그랑제꼴인 파리 정치대학에서 공부한 후 1920년대와 30년대에 알제리와 브라질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의 특이한 이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브로델은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는데 수용소에서 순전히 기억에 의존해 그의 역작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를 집필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브로델은 이 책을 조금 더 보충하여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는데요. 저같이 불과 얼마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억에만 의존해 이와 같은 역작을 썼다는 점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 일화는 브로델의 천재성과 역사학자로서의 놀라운 기억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로델이 20세기 역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은 그가 특히 장기 지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의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홉스범의 대표적인 개념이 이중혁명이었다면 브로델의 대표적인 개념은 바로 이 장기 지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지속이라는 개념은 브로델이 전쟁 후 프랑스의 아날 학파의 핵심 인물로 거듭나면서 탄생했습니다. 아날 학파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나 위대한 개인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역사서술에 대한 불만에서 탄생했습니다. 짧은 영상에서 아날 학파에 대한 깊이 있는 소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아날 학파는 이런 식의 역사서술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구조를 통해 인간 사회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브로델은 예를 들어 신문에서 매일 보도되는 정치적 사건은 얼핏 봤을 때 새로운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 바다에 비유하자면 수면 위에서 잠깐 일어나는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다 밑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의식주와 같은 것으로 인식했고 이를 장기 지속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요즘 등장하는 총균세와 같은 여러 문명사적 책에서는 각 문화권마다 주식으로 무엇을 먹는지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 자주 강조되는데요. 이런 일상의 식문화에 주목한 것도 브로델과 아날 학파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델의 대표작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이러한 그의 역사관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물질적 삶과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3권짜리 대작입니다. 이 책은 1949년부터 시작된 오랜 연구의 결과로 그의 독창적인 역사적 시각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브로델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자본주의 형성 과정을 3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브로델은 이 3가지 층위가 각각 다른 시간적 리듬을 가지며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하층부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위치합니다. 이는 역사에서 가장 느리게 변하는 부분으로 주로 사람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패턴을 의미합니다. 브로델은 인간의 삶이 환경적, 기술적 한계 안에서 매우 느리게 변화하며 이러한 일상적 요소들이 경제나 정치보다 더 오랫동안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층에는 시장경제와 상업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하는 층위로 시장의 발달, 상품의 교환, 그리고 무역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브로델은 이 층위에서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세계 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브로델이 보기에 가장 상층부에는 자본주의가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로델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일상적 의미에서 말하는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와는 달랐습니다. 브로델이 보기에 자본주의는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경제적 구조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브로델이 보는 자본주의는 단순한 자유시장 경제의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대립하기도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브로델의 자본주의는 극소수의 자본가가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역과 금융을 통제하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브로델이 생각한 자본주의 개념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로델이 전통적인 역사 소설이 다루기 힘들었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그의 부정할 수 없는 공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브로델은 이전까지 역사학에서 등한시되었던 질이나 기후를 아주 중요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브로델은 자신의 역사 서술을 위해 지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경제학, 인구학, 그리고 인류학 등의 여러 타학문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는 역사학은 원래 제국주의적인 학문이다 라는 재밌는 말로 이를 설명했는데 주변 학문 분과까지 모두 섭렵하는 그의 폭넓은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브로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사 연구를 넘어서 문화사, 사회사, 그리고 물질적 조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는 경제를 단순히 수치와 통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삶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기술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델의 연구는 현대 역사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장기 지속 개념은 정치적 사건 중심의 단기적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구조적 변동과 물질적 조건의 변화가 역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장기 지속적 관점과 구조적 시각에서 통찰력 있게 분석한 작품입니다. 그의 역사서술 방식은 우리가 역사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고 그 결과 브로델은 역사학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 제목이 처음 봤을 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있는 독자라면 충분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